복합 경제위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어제 이어서 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병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프렌드 쇼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중간에 끝이 났는데 이거 이어서 가보죠. 프렌드 쇼링이라는 게 이제 새로 나온 용어 아닙니까? 이게 없던 말인데 예전에 오프 쇼링, 쇼어가 이제 해변이니까 자기 나라 해변을 떠나서 해변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품을 뭐 자국에서 다 공급받다가 이 부품은 뭐 중국이 싸고 가장 싼 데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싼 데서 사서 거기서 공급받아서 뭐 전 세계가 그렇게 서로 연결돼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리쇼링 해가지고 돌아와라 공장들. 근데 기업이라는 게 그렇죠. 기업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돌아오라 한다고 다 돌아오나요? 그렇죠. 잘 안 되죠. 그러자 새롭게 들고 나온 게 이 프렌드 쇼링이라는 맞습니다. 프렌드 친구끼리 장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 이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차이가 트럼프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도 제압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다자주의를 무시해버리고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트럼프가 내세운 게 미국 제일주의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근데 결과를 보니까는 아메리카 언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 왕따가 당하고 고립됐다고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미국 이제 엘리트층들이 이렇게 진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딱 보니까는 미국 혼자 힘으로는 이제 역부족이다.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이 혼자서 안 되니까는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전통적인 힘은 누구냐면 G7이잖아요. 근데 G7을 트럼프 때부터 뭐라고 취급했습니까? 아웃데이티드 G7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힘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소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D10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한 개념이 LI 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LI가 동맹이라는 뜻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대외 전략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가지고 수용되고 있는 전략인데 이게 좀 너무 거치니까 표현이 제니 옐런이 이것을 그러니까는 친구로 바꾼 거죠. 프렌드 쇼어링으로 바꾼 거예요. 동맹을 이제 친구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는 조선에서 자기들 편에 좀 끼워넣을 수 있는 국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중국을 제압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칩4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칩4니 배터리 동맹이니 이거 다 이제 그 실행안들인 거죠. 그게. 칩4라는 건 이제 반도체 동맹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대만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묶어서 넷이서 반도체 해먹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 중국을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빼고 우리끼리 하자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반도체 수출량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가는 건데 그럼 중국하고 안 하면은 미국이 다 사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중국하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칩4를 제안했는데 이거 다음 달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큰 틀에서 포괄하는 게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러니까 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개념이고 이 프렌드 쇼어링을 이제 그러니까 한 것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발할 때부터 갖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다가도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포괄적인 좀 이렇게 관계를 넓히자. 파트너로 가자. 파트너십으로 정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미 안보동맹, 군사 안보동맹은 그 축은 기존으로 가면서 나머지는 파트너십으로 가자. 경제는 파트너로 하고 군사적인 건 동맹으로 가자.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동맹으로 가자 이렇게 그렇게 나눠놨는데 이거를 근데 이제 뭐냐고 이제 다 합쳐버린 거죠. 전략 동맹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바꾸면서 말은 그럴 듯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전략의 기준이 미국 전략이라는 얘기죠.
그게 문제죠. 예, 미국 전략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한국의 경제도 그러니까는 거기에 편입시키고. 그 미국은 분명하잖아요. 중국을 배제하고 그렇죠.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지금 당장 어떻게 배제합니까? 그렇죠. 우리 4분의 1이 중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이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죠. 미국은 좋죠. 예, 좋죠.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중국에 팔던 거는 그러면 중국에 못 판 만큼 미국이 다 사줄게. 거기다가 이번에 그것도 이제 아니잖아요.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니네들 하게 되면은 세금 혜택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브레이크 거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지원 받는 기업들은 중국에다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중국과 관계 끊으라는 얘기죠.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 끊으라는 속셈을 얘기죠.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기업들이 미치겠죠 지금.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해라. 뭐 그것도 장점이 있는데 대신 중국하고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속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수석이 나토에 가가지고 탈중국을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탈중국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15년에 걸쳐서 우리는 탈중국을 하겠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당장 탈중국? 그리고 그걸 떠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용히 준비를 해야지. 해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넷 옐런이 재무장관이 왔으니까 다들 주목했죠. 오기 전부터 그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요구할 것이다. 그건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사실 적이 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에 우리가 동참하면 거꾸로 우리가 얻어낼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통화 스와프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읽어볼게요. 우리는 동참을 약속했어요.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약속해서 미국은 얻는 걸 얻었죠. 돌아갔는데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재무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재무장관 회의 직후에 옐렌 만나고 나서 이거 번역 좀 해주십시오. 한국말인데 번역을 필요로 해요. 한미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만약에 통화 스와프가 됐으면 통화 스와프를 언제까지 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를 가려면은 그 미국은 통화 스와프는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연준의 소관이에요. 연준 들어가게 되면요. 연준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요. 연준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달러 유동성을 그러니까는 수합 창구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나눠서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죠. 달러 가치를 계산하는 이제 통화들이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위안화만 빼놓고 6개 국가 통화를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위안화를 빼고 나머지 5개 나라. 소위 말해서 유로, 파운드, 엔화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캐나다 달러,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아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얘네들하고는 그러니까는 그냥 항구적인 그러니까는 소위 통화 수합을 하고 있어요. 상시적으로. 항시적으로. 왜 그러냐면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치니까는 필요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임시적으로 항상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겁니다. 필요에 따라는 게 이게 뭐냐면 금융위기 때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팬데믹 때 상황 같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국제 금융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가지고 달러에 대한 수가 크게 그할 때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했죠. 그래서 그 임시적으로 템포러리로 쓰는 것을 9개 국가를 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9개 국가를. 9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호주라든가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브라질, 멕시코, 남미 이런 국가들 해가지고요. 경제 규모 큰 데들. 그리고 이제 작은 국가들 같은 경우 싱가포르라든가 덴마크,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류했는데.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필요한 상황. 굉장히 아주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그건 그냥 원래 정해져 있는 기준이네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달러가 필요하면은 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있잖아요. 이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맡기고 달러를 대여해 가라.
그거는 그냥 현금화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서버에 아니라.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도로 미국 연준에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골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얘기도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통화 수합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융위 같은 상황이라든가 무슨 팬데믹 2020년 3월 달에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하는데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냐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 미국한테도 그건 이제 문제가 되니까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이게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통화 수합 운영 원칙이 있는데 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통화 수합 운영 원칙을 말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안 하던 짓을 했잖아요. 예. 러시아 상대로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한다는 러시아 제재에 우리는 동참했잖아요. 안 하던 짓을. 예. 그럼 우리도 미국한테 우리가 이걸 했으니까 미국 당신들도 통화 수합 해주세요. 안 하던 짓을 평소에 예. 해주세요 했는데 안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성일종 의원이 국힘당의 성일종 의원이 이 한미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작년에 종료당했다는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0년 3월 달에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 도입할 때 9개 국가를 다 이제 포함시켰었어요. 그래서 그걸 6개월간 운영하다가 이게 길어지니까는 작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 9개 국가가 동시에 다 종료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그러니까 동맹 국가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끝난 것이고. 그렇죠. 그냥 그럼 그 호주가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가 나빠져서 종료가 당한 거냐고요. 잘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정치적 주장을 했나 본데 이거는 그겁니다. 저는 뭐 러시아 제재에 어느 상황에서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우리 필요에 네. 우리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동참해서 얻는 이익은 없는데 네. 현재 눈에 보이는 네. 오히려 그냥 러시아하고 관계만 나빠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못 얻는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없는 얻어내는 게 거죠. 있어야지.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게 문제죠. 예. 외교라는 게 주고받아야 하는 건데. 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석유 가격 상한제가 이게 작동되기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그거 외신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건 뭐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건 둘째치고 이게 작동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 석유 제재할 때 예. 참여했던 나라들 말고 협조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인도 이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브라질. 왜냐하면 러시아 원유를 사지 예. 말라고 예. 하는데 중국, 중국, 인도 이런 나라가 대량으로 사줘서 러시아가 호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 나라들이 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방을 하고 있다고요. 그 통용될 리가 없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심지어 아시아 지금 인도네시아 국가조차도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대화로 풀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아 있고.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길을 가기 시작했죠. 예. 완전히. 인도네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G20에 초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초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가서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동하지 않을 가격 상한제에 우리가 동참을 밝혀가지고 왜 러시아하고 관계만 그러니까 더 이제 불편하게 만들고 이러냐 이거죠. 불편하게 만든 다음에 작동되지도 될 가능성도 낮은 이걸 가지고. 얻는 게 있으면 뭐 이해하겠는데 얻는 거를 이게 어렵게 말했는데 원래 이제 못 알아듣기를 원할 때 어렵게 말하죠. 이거 못 알아들어요. 한미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한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이거 과거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라든가 팬데믹 때라든가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규정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고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원론적인 얘기를 연준이 갖고 있는 원칙을 그냥 그러니까 얘기하고 간 거예요.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통화 스웨프 한국하고 하는 건 안 됩니다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통화 스웨프는 안 됐다. 예. 이 말이 뉴스로 나와야죠. 뉴스로 그러다 나와야 보니까 되는데. 보수 언론들에서 눈조가 바뀌어가지고 한미 통화 스와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만약에 했으면 엄청난 성과로. 예. 언론들은 그걸 알거든요. 이제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프렌드 쇼링이 이제 반도체 얘기는 했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주요 광물들 아닙니까? 예. 토류나 등등. 사실 요소수도 광물은 아니지만 예. 요소수가 중국으로부터 그 잠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
이런 문제를 없애려고 미국은 자기들이 필요한 광물이나 주요한 그 공급망들을 이 친구들 그룹으로부터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하고는 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 우리는 그러면 중국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중국에서 만약에 요소수 안 들어오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이게 있잖아요. 네. 미국이 러시아하고 지금 이제 됐든 간에 이 충돌을 하면서 석유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이게 흘러버린 거예요. 미국 뜻대로 안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미국의 엘리트들이 예측한 게 하나도 맞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리라고요. 그럼 아무도 못 맞췄죠. 예, 러시아가 그러니까 최대 호황을 누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하고 충돌을 할 때 예. 중국도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히토류인데 예. 히토류인데 이 히토류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에 이게 그러니까 사용되는 저거잖아요. 주요 저거잖아요. 광물입니다. 예, 주요 이제 원료인데 이것을 지금 뭐냐면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미국은 뭐냐면 이게 그 자연 환경을 파괴한다 해가지고 이게 제약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무기화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한국한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한테 미국의 공장 지원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히토를 생산하는 업체한테 미국에 와서 그걸 그러니까 가공해라는 걸 이제 설비를 만들게 했어요. 주요한 공급망들을 미국 국내로 끌어들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익 관점에서 미국은 가는 거죠. 미국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거기 끌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MSP. 그러니까 미네랄 시큐리티 파트너십이라 해가지고 주요 광물 그러니까 안보 이것도 안보가 아니면 들어가죠.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을 한 거죠. 거기에 한국이 그러니까 참여를 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를 속속속 주요한 국가들 자기들은 방어망을 구축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격할 때 어떻게 하라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 말은 거기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원료 의존도가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높거든요. 절대적으로. 요소수 하나만 생각해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 들어갔어요. 예. 중국이 그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배제하라는 거니까 그 중국이 그러면 우리 배제하는 거야? 그럼 요소수 수출하지 말까?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요소수 같이 간단한 물건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미국이 뭐 자기들 거 줄 겁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떤 커다란 흐름에 우리가 동참할 수는 있는데 우리 국익하고 부딪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얘기 없이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단추 잘못 깨서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전략이 대미 전략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빈틈을 헤집고 이제 미국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파트너십 개념 가지고 계속 유지를 했으면 되는 건데 연장해 갔으면 되는 건데 이걸 괜히 그러니까 전략 동맹이라는 걸로 괜히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걸 그 안보 밑에 경제를 다시 그렇죠. 걸었다고.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 경제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것은 안보 하위 개념이 됐다. 굉장히 정확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